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제 막 20대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예전에는 30대를 이렇게 목전에 앞두고 있으면 마음이 괜히 뒤숭숭하고 기분이 이상할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요즘은 매일같이 마음이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이런 제 마음의 여유는 아마도 얼마 전 겪었던 일 때문인 듯 싶습니다. 그 일은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30대를 맞이하기 위해 예방주사를 맞은 것처럼 그 당시엔 제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지금 보니 오히려 절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일들이 있기 전까지의 저는 참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남들처럼 다양한 선택지를 받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거의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저 눈앞에 놓은 하나하나의 문제점들에 대응하기 바빴거든요. 저는 부모님 없이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와 단둘이 판자촌에 살았는데요. 엄마는 절 낳으시다가 돌아가셨고 도박꾼이었던 아빠는 집안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고 그저 한 번이라도 더 노름판에 낄 돈만 찾아다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엄마의 부고 소식을 뒤늦게 들은 할아버지는 놀라서 달려오셨는데 텅 빈 장례식장 안에서 아빠는 술에 취해 상주 노릇도 똑바로 안 하다가 다음날 조의금으로 들어온 그 작은 돈을 가지고 사라지셨다고 해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질 위기였던 저를 할아버지가 거두어 주셨고 엄마의 장례식에 든 비용도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할아버지가 전부 감당하셨고요. 그날 이후로 아빠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오늘날까지도 감감무소식이랍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듯 고아가 될 뻔한 절 품어주셨지만 저희는 점점 더 가난해져만 갔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젊었을 적 첨전용사셨는데 그때의 일로 파란 쪽을 잃으셨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셨거든요. 당장 엄마의 장례 비용과 제 육아에 드는 돈을 쓰기 위해 할아버지는 갖고 계시던 집도 팔고 달동네 판자촌으로 이사를 오셨지만 제가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도 도무지 형편이 나아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결국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어가며 악착같이 절 키워내셨고 저희 사정을 딱하게 본 동네 아주머니들은 지나가다가 한 번씩 쌀이나 김치, 라면들을 채워주셨어요. 온 동네가 저희 집안을 도와준 것은 저희로서는 엄청난 행운이었지만 어렸던 저에게는 약간의 부작용도 있었는데 바로 아이들에게 거지라고 낙인이 찍혔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제가 판자촌에 산다고 판자라고 불렀고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놀리기도 했어요. 야, 판자, 너 콜라 먹어봤어, 콜라? 너 피자가 뭔 줄 알아? 피자! 얘끼 녀석들 썩 물러가지 못해. 저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할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이들을 내쫓으시고 밤에 제가 잠든 척을 하고 있으면 제 머리를 하염없이 쓰다듬으면서 미안해 하셨어요. 불쌍한 우리 아가. 이 할애비가 잘해줘야 하는데 빨리 형편이 좋아져야 하는데 우리 아가 불쌍해서 어쩔꼬. 하지만 할아버지의 바램과는 다르게 저희 집 형편은 제가 자라나면서 점점 더 악화되기만 했고 결국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8살이 되었을 때부터 할아버지는 절 보육원에 맡기고 주말에만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게 된 보육원은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판자촌 바로 옆 동네였고 다행히 그곳에는 절 놀리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선생님들도 엄하시지만 정이 많은 분들이었고 할아버지와 단둘이 지낼 때보다는 밥도 잘 먹을 수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보육원에서의 생활이 막 익숙해졌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누군가 절 보러 왔다는 말에 당연히 할아버지인 줄 알고
반갑게 달려간 저는 깜짝 놀랐죠. 그 아줌마는 사진으로만 보았던 저희 엄마랑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거든요. 어렸던 저는 엄마 귀신을 보는 것만 같아 당시에는 겁을 잔뜩 먹었어요. 엄마랑 똑같이 생긴 그 아줌마는 절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셨죠. 네가 다이구나. 우리 언니랑 똑 닮았네. 똑 닮았어.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모가 미안해. 갑자기 사라진 너를 아무리 뒤져봐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 이모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이모요? 그래, 내가 네 엄마의 동생이야. 엄마 사진 본 적 없니? 있어요. 할아버지가 주셨어요. 그럼 엄마 얼굴 알겠네. 이모랑 똑같이 생겼지? 이모가 엄마랑 쌍둥이 자매라서 그래. 다이 쌍둥이 알지? 네. 이제 이모가 우리 다이 엄마가 되어줄게. 이모랑 같이 캐나다로 갈래?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때 이미 캐나다에 거주하던 이모는 엄마의 부고를 한 달이나 늦게 알게 되었다고 해요. 제가 출산 예정일보다 2주나 일찍 나오게 되었는데 이모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예정일 하루 전에 엄마한테 연락을 시도했으나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 시절엔 휴대폰이 흔하지도 않았고 해외에 있는 사람과 통화하는 일도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이모는 예정일로부터 약 한 달 후에 한국에 들어와 엄마를 찾았지만 이미 엄마의 장례도 끝나고 할아버지가 그 뒷수습까지 마치고 저를 데리고 이사까지 마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모는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절 찾기 위해 애쓰셨던 거고요. 오랜 시간 끝에 절 찾게 된 이모는 같이 캐나다로 가자고 했지만 당시에 저는 할아버지를 두고 멀리 떠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간 할아버지와 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기에 그 각별한 마음이 엄청났기 때문이었어요. 또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어렸던 저는 캐나다로 간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몰랐기 때문에 갑자기 엄마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 이모를 따라갈 수가 없었죠.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가 평일인데도 보육원에 와서 저희 이모와 한참 동안이나 얘기를 하셨고 두 분은 제가 정말 캐나다로 안 따라갈 거냐고 재차 확인하셨어요. 다이 정말 캐나다 같이 안 가도 괜찮아? 나중에라도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이모한테 말해도 돼. 이모 이틀 후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정말 같이 안 갈래? 안 가요. 전 할아버지랑 있을 거예요. 다이야, 이모랑 캐나다 가면 훨씬 더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다이가 원하는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어. 다이 사촌 언니들도 맨날 다이랑 놀아줄 수 있고. 싫어요. 전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요. 애가 어려서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으니 일단 당분간은 지켜봅시다. 애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따라 다른 나라를 가야 하는 건데 어찌 쉬운 결정일 수가 있겠어요. 이모는 어쩔 수 없이 캐나다로 혼자 돌아갔고 대신 그때부터 다달이 할아버지를 통해 양육비를 보내주셨어요. 나이가 좀 더 들어 이모를 따라 캐나다로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된 후에 만약 제가 그날 이모를 따라갔으면 어땠을까 상상해 본 적이 많긴 했어요. 하지만 늘 상상의 끝에는 다시 할아버지를 만나러 돌아왔고 전 그래서 그날의 제 결정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걸 선택할 거예요. 이모는 제 거처를 알게 된 후로 저랑 자주 연락했고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절 보러 와주셨습니다. 이모는 항상 호탕하고 유쾌한 사람이었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의기소침한 저를 답답해 하시기도 했어요. 야, 쟤도 꼬맹이고 너도 꼬맹인데 왜 한 번을 들이받질 못해?
내가 사다 준 머리 고무줄 자꾸 제가 뺏어가잖아. 쟤는 학교에서 인기도 많고 하여튼 좀 그래. 이모 머리 고무줄 뺏겨서 미안. 앞으로는 잘 숨길게. 아니 이거 숨기지 말고 뺏기지 말라고. 아우 진짜. 야, 얘, 너 이리 와. 그래 너. 이모 하지 마. 새로운 환경에서도 조금씩 괴롭힘을 당하던 절. 볼 때마다 이모는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열혈 엄마처럼 나서서 절 지켜주었어요. 날 때부터 소심했던 저는 이모가 아니었으면 아마 점점 더 심한 괴롭힘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 사이에서 쟤네 이모 되게 무서워 라는 이야기가 퍼지게 되니 차츰 절 만만하게 보는 애들이 사라졌고 저는 마음 편하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죠. 저는 그렇게 보육원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전부 나왔답니다. 시간이 흘러 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나이가 되었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커졌어요. 어렸을 때는 TV에 나오는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처럼 저도 가난한 환경을 딛고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를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변명같이 들릴 수 있겠으나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과목당 3, 40만 원짜리 과외를 받으며 공부하는 애들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그래도 전교 3등까지 해봤을 정도로 공부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듯 했지만 고등학교로 올라가니 그 격차가 현저히 벌어지게 되었죠. 내 성적으로 등록금 고민 없이 다닐 수 있는 대학을 찾기도 어려웠고 그럴 바에야 대학을 무리해서 가기보단 취직부터 하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18살 때부터 할아버지가 치아가 안 좋아지셔서 발치를 여러 개 하셨는데 금전적인 문제로 임플란트도 틀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차마 그런 상황에서 무리해서 대학을 갈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데 때마침 절 보러 한국에 왔던 이모가 저에게 진로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너 대학은 어디로 가고 싶어? 생각해봤니? 대학보다 나는 취업을 먼저 하고 싶어. 요즘 고학력 실업자가 넘쳐난다잖아. 뭐하러 돈 쓰고 시간 써가면서 대학을. 저는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걸 들킬까봐 일부러 대학에 관심이 없다는 듯이 시니컬하게 대답했는데 이모는 그런 제 등을 아주 매섭게 내리치셨죠. 허튼 소리 하지 말어. 이 조그만 게 어디서 어른 행세를 하려 들어. 아주 까불고 있어. 아우 아파 이모. 네 이모부가 너 대학 등록금 전부 대주기로 했어. 그런 줄 알고 넌 너 하고 싶은 거나 얼른 생각해. 알았어? 어딜 대학 안 가겠다는 소리가 나와 뭣도 모르는 게. 근데 정말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렇다니까. 나는 제일 하고 싶은 게 빨리 돈 버는 거야, 이모. 솔직히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럼 대학 좋은 데 가서 과외를 하든가 그래. 네 성적이면 인서울 안에서도 골라갈 수 있어 이거사. 이모는 한국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저에게 대학 안 가기만 해보라며 무섭게 얘기하고 가셨어요. 이모와 헤어진 이후로 전 몇 주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모한테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성적으로 대학을 간다는 건 너무 애매했거든요. 그리고 고민을 깊게 하다 보니 아주 어렸을 때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던 게 기억이 났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준비할 수도 있고 당시 분위기로는 장래도 나쁘지 않아 보였거든요. 처음엔 탐탁치 않아 하시던 이모는 제 진지한 설득 끝에 마지못해 승낙을 해주었고 1년 동안의 학원비를 대주셨습니다. 전 1년 만에 스튜어디스 시험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고요. 이른 나이에 스튜디오스가 되어서인지 처음엔 적응하는 게 참 쉽지 않더군요. 사회생활 자체가 처음인데 스튜디오스 생활은 아무래도 군기가 센 조직 생활이다 보니까
저에겐 어려운 게 많았거든요. 고졸이라고 무시를 당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동생 같다며 챙겨주는 언니들도 있었고 1년 동안 눈물을 삼키며 아구룩깡으로 버텨내고 나니 적응이 돼서 직장 생활이 편해지기도 했어요. 무엇보다도 또래들보다 돈을 빠르게 벌 수 있어서 저로서 너무나 다행인 일이었죠. 할아버지, 느낌이 어때? 이제 좀 먹을만해?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편하게 고기를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내가 우리 이쁜 손녀 덕에 이 나이에 이렇게 후사도 누려보고. 이게 뭔 후사야. 이제부터 시작인데. 앞으로 좋은 것만 먹고 다니게 될 거야. 저는 첫 월급을 타자마자 할아버지 치과 치료부터 해드렸고 그 이후로도 악착같이 돈을 모아 할아버지와 함께 살 전셋집을 구했어요. 다른 동료들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쓸어 담을 때에도 한 푼이라도 더 모아 근처에 큰 병원이 있는 집을 구할 수가 있었죠. 안 그래도 할아버지를 두고 매번 비행을 다니는 게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사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군요. 그리고 스튜어디스가 되어서 좋았던 이유 중 하나는 스케줄만 잘 맞으면 이모를 보러 캐나다에 자주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일을 했었으면 그렇게 자주 이모를 만나러 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직장 생활에 만족하며 지내던 어느 날, 저는 제 커리어가 통째로 흔들리는 일을 겪게 되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승무원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을 판이었죠. 그나마 제가 평소 재테크를 열심히 해 놓았기에 남들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버티긴 했지만 저는 할아버지도 계시니 빨리 새로운 일을 구해야 했어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모 역시 상황이 어려워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할아버지는 괜찮으셔? 우리는 괜찮아. 이모네도 별일 없지? 그럼, 너 갑자기 출근도 못하고 어떡하니? 우리도 지금 도와줄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니? 무슨 소리야 이모. 이젠 내가 이모를 도와줘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면목이 없지. 그런 소리 말어. 네가 여지껏 면세점에서 사다 준 게 얼마니? 너 마음 단단히 먹고 유연하게 생각해. 넌 아직 젊고 똑똑하고 재능도 많은 아이야. 분명히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다. 저는 눈앞이 막막하던 때 이모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운 좋게도 통번역 일을 구할 수가 있었죠. 스튜어디스로 일을 하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외에도 독일어를 틈틈이 공부해 왔었거든요. 처음엔 그저 임시적으로 근무 시간도 적고 일도 많지 않았지만 독일어가 다른 언어보다 희소성이 있는 편이라 시간 대비 높은 금액을 받을 수는 있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비 남편은 제가 통번역 일을 하던 제약회사 연구원이었는데 사실 같은 회사였어도 전혀 하는 일이 달랐던 저희는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회사 근처에서 절 보게 된 예비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제 번호를 물어보았고 첫인상이 괜찮아 번호를 주고받고 연락을 하다 보니 같은 회사 사람이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우연이 너무 신기했는데 조금 더 얘기를 나누다 보니 사는 동네까지 바로 옆 동네였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참 신기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신기함에 한번 만나고 또 집이 근처라 한번 만나고 만남이 잦아지면서 저희는 가까워지게 되었고 금세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힘들었던 시기에 만난 사람이라 전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많은 의지를 하게 되었고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만난 지 10개월 만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몇 년간 얼어붙어 있던 사회도 다시 풀어지고 활기를 띠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결혼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기도 했고
우리도 서로 결혼 정년기이기도 하니 고민할 게 뭐가 있겠나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예비 남편이 저희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사람이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깍듯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참 괜찮은 남자를 만났다며 한동안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어요. 저도 할아버지를 처음 본 자리에서부터 스스럼 없이 잘 대화하는 그 남자를 보며 한 번 더 반하게 되었고요. 당신 안 떨렸어? 어쩜 처음 보는 어른한테 이렇게 말을 잘해? 에이, 내가 일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농담이고, 할아버님이 너무 인자하고 좋으셔서 그런 거지. 내가 뭘 잘한 게 아니야. 할아버님이 당신 얼마나 아끼시는지 너무 훤하게 보여서 뭉클하더라. 나 당신한테 잘하지 않으면 아주 크게 혼나겠어. 우리 할아버지 그렇게 엄한 분 아니야. 당신한테만 그렇겠지. 하긴 뭘 모른다니까.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저는 우리 결혼이 시작부터 아주 순조롭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로 며칠 뒤 입장이 바뀌어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니 굉장히 떨리더군요. 그전에도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의 부모님을 뵙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작지만 예쁜 과일 바구니를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에 갔을 때 처음 마주하게 된 것은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의 깐깐한 눈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인사하며 건넨 과일 바구니는 보는 둥 마는 둥 하며 저를 위아래로 꼼꼼히 훑어보더군요. 당시에는 저도 너무 긴장해서 그게 상당히 무례하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니 그 두 사람은 제가 밥도 못 넘길 정도로 질문 세례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우리 아들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면서? 근데 왜 아직 임시직이니? 아, 원래는 스튜어디스로 오래 일을 했는데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비행기가 뜨질 않아서 급하게 여기로 직장을 구하게 되었어요. 스튜어디스? 그럼 남자 엄청 많이 만났겠네. 아니에요. 비행 일정이 좀 타이트했어서. 됐어. 우리 앞에서는 내숭 떨지 않아도 돼. 엄마랑 내가 명품관에서 일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스튜어디스 한두 명 본 게 아니야. 내 동생만 봐도 뭐. 하우대만 멀쩡하지 무슨 매력이 있어. 너도 얘 그냥 돈만 보고 만난 거 아니야? 네?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얘는 우리 아들이 어때서? 남자는 키가 다야. 얘가 훤칠하니 얼마나 잘났어? 참,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니? 부모님은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고요. 저는 할아버지랑 둘이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뭐 하시는데? 그럼 할아버지가 혼자서 너 키우신 거야? 아, 네. 할아버지가 저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폐지도 주우시고 환경 미화도 하시고 지금은 건물 주차 관리인으로 일하세요. 뭘 주워? 폐지? 아, 폐지를 줍는다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 너 괜히 솟았을 거 없어. 걔랑 결혼한다고 우리가 뭐 잡아먹니? 전 이때까지 고생하면서 절 키워주신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말하면서도 울컥했는데 그런 제 얘기를 듣고 신기하게 쳐다보며 깔깔우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를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게 되었죠. 저에겐 아픈 과거가 이 두 사람한테는 지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예비 남편이 인상을 찡그리면서 두 사람한테 핀잔을 주었습니다. 둘 다 그만 좀 해. 사람 불러다 놓고 개념 없이 뭐 하는 거야? 밥 대충 다 먹었으면 자리 치워. 예비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치워버렸고 저를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했죠. 우리 엄마랑 누나가 좀 심하게 굴었지? 미안해.
두 사람이 좀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경우가 좀 없어. 옛날부터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 눈치 보느라 좀 얌전하긴 했는데 이제 제지할 사람이 없다고 저렇게 제멋대로 구네. 내가 미리 입단속 단단히 시켰어야 했는데 미안해. 당신 화 많이 났어? 미안한데 오늘은 그만 집에 가고 싶어. 나중에 얘기하자. 저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예비 남편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만약 예비 남편이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랑 시누이와 같은 행동을 하거나 두 사람에게 핀잔을 주지 않고 묵인하기만 했어도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했을 텐데 저한테 정말 미안해하며 사과를 하니 미워할 수도 없고 마음만 괴롭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예비 남편을 정말 많이 좋아해서 그렇게 마음이 괴로웠던 것 같네요. 하지만 저도 당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상태였고 그래서 제 힘든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걸 잘 알았어요. 왜 결혼은 연애와는 달리 현실 그 자체라서 집안을 따져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예비 남편이 좋아도 시댁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경우가 없다면 예비 남편과의 결혼을 취소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한참을 그런 생각에 괴로워하며 울고 있는데 그 순간 이모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핸드폰 화면이 번쩍거리면서 이모의 번호가 뜨자 정신이 번쩍 났죠. 원래 이모가 그날 저녁에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했었거든요. 급하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모는 단박에 제 목소리가 좋지 않다는 걸 알아차리셨죠. 너 목소리가 그게 뭐야? 울었니? 울었냐고 묻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모의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엉엉 울었고 이모는 곧바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마침 할아버지가 야간 근무 중이라 이모의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을 수가 있었죠. 이모는 자초지종을 듣더니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어디 그런 대먹지 않은 년들을 봤나? 뚫린 입이라고 아주 입으로 똥을 싸고 앉아있네. 그래서 네 남친 걔는 그 뒤로 연락 없어? 미안하다고 문자했어. 그 사람은 자기 엄마랑 누나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모. 임다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해. 너 그 남자랑 헤어질 거야 말 거야? 헤어질 수 있겠어 없겠어? 못 헤어지겠어. 그럼 결혼을 하겠다고? 너 할아버지 데리고 그딴 인간들이랑 상견례는 어떻게 할래? 상견례는 언제야? 다음 주 토요일. 그럼 초장에 아주 싹을 밟고 들어가야 돼. 알겠어? 이거 이놈의 기집애 그동안 사회생활을 아주 허투루 했구나. 이모가 아주 온 김에 진상 퇴치하는 방법을 아주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잘 봐둬. 앞으로도 너나 할아버지 깔보는 인간들이 있으면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모는 다음날 저를 데리고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가 함께 일한다는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마자 이름만 들어도 눈이 번쩍 뜨이는 브랜드 매장으로 거침없이 들어가서 이것저것 쇼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명품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건 그날 저도 새삼스럽게 깨달았네요. 이모는 그중 몇 개는 그 자리에서 갈아입고 나오길 반복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귀부인이 고풍스러운 명품 옷을 입은 느낌이 아닌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갑옷을 입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모가 뭘 하려는지 왠지 알 것 같아서 가는 길에 몇 번이나 주저했지만 이모의 기세에 휩쓸려 결국 매장 코앞까지 가게 되었죠. 가게 안에 예비 시어머니랑 예비 시누이가 함께 있는 게 보일 정도로 말이에요. 저 셋 중 누구야? 저쪽 머리 쇼컷인 사람 빼고 두 사람이야.
안쪽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엄마고 저기 거울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누나. 오케이. 넌 이제 여기서 구경이나 하고 있어. 이모는 저에게 호언장담을 하더니 문을 대차게 열고 들어가 적극적으로 쇼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쇼핑백을 가득 들고 명품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이모가 이것저것을 달라고 하며 신나게 물건을 보자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는 신이 나서 이모에게 판매를 하는 게 보였죠. 이것도 잘 어울리세요. 저것도 잘 어울리세요. 하는 소리가 제가 있는 바깥까지 들려올 정도로 한참을 신나게 떠들더군요. 해맑게 이것저것을 대보던 이모는 벼랑간 예비 시누이를 향해 소리를 빽 질렀어요. 바깥에 있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요. 아니, 지금 어디에 손을 대요? 미쳤어요? 네? 아니요, 손님 그게... 지금 내 쇼핑백 안으로 손 넣었지? 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아닙니다, 손님. 정말 아니에요. 이봐요. 여기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모는 두 사람의 상사로 보이는 여자에게 달려가 예비 시누이를 도둑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그 매니저의 반응이었어요. 마치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예비 시누이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는 이모한테 죄송하다고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이모는 그때까지 개선하려고 했던 것들을 전부 취소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쇼핑백을 전부 챙겨 들고 나왔어요. 매니저가 손님 하며 이모를 뒤따라가려고 했지만 이모는 숨어있던 저도 지나친 채 후다닥 그들을 피해서 가더군요. 당황한 저는 매니저가 도깨비 같은 얼굴을 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자마자 이모가 간 쪽으로 후다닥 따라갔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서니 이모가 멍한 표정으로 절 보고 서 있더군요. 뭐야? 이모 뭐 한 거야? 아니, 나는 대충 아무거나 꼬투리 잡아서 적당히 골려주려고만 하고 있었는데 뭐야? 네 시누이 될 사람 원래도 도벽이 있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진짜 훔치려고 했어? 이모, 그래서 경찰에 진짜 신고하게? 나도 갑자기 네 시누이가 내 물건에 손댈 줄은 몰랐는데. 이모는 황당하다는 얼굴로 잠시 골똘히 생각하다가 상견례 자리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랑 자기랑 셋이 같이 가자고요. 뭐 그야 안 될 건 없지만 왜? 뭐 어쩌려고. 어쩌긴 너 앞으로 결혼 생활 10년은 편하게 해주려고 하지. 이모는 별다른 말 없이 그렇게만 말하며 의미심장하게 웃어 보였고 저는 이모의 말대로 며칠 뒤 상견례 자리에 할아버지와 이모 두 분을 모시고 갔어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제가 봉변을 당했던 그날 이후로 예비 남편은 저에게 섣불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상견례장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이모와 함께 온 저를 보고 살짝 놀란 눈치였지만 예비 남편은 벌말 않고 레스토랑 직원에게 1인분 더 세팅해달라고 하더군요. 자네가 우리 예비 사위예요? 아주 훤칠하네. 우리 다혜가 좋아할 만해. 아닙니다, 이모님. 근데 사부인은 언제 오시나? 여기 앞에 도착했다고 하니 곧 올라오실 거예요. 이모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신다고 하고 나갔고 그 사이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가 예약된 룸 안으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저에게 익숙한 듯 인사를 하곤 저희 할아버지에게도 인사를 했는데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전처럼 예의 없게 행동하지는 않더라고요. 두 사람이 슬쩍슬쩍 예비 남편의 눈치를 보는 걸 봐서는 예비 남편이 호되게 쓴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은 특유의 말투,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는 그 개념 없는 말투는 그대로였죠. 우리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몸도 불편하신데 처녀들 악착같이 잘 키워내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없어요. 우리 손녀가 알아서 잘 자라준 거죠. 하긴 보육원에서 자랐다면서요.
올케한테 저번에 듣긴 했어요. 보육원에 맡기면 애 키우기가 좀 더 편하려나? 근데 스테이크는 어떻게 써시지? 한쪽 팔이 저래서. 조금 있다가 고기 나올 거예요. 좀 크고 두꺼운 고기요. 고기는 썰어 드실 수 있겠어요? 엄마, 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제가 썰어 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가 선을 넘을락 말락하던 그 순간 화장실을 갔던 이모가 돌아왔어요. 룸 문이 열리고 이모가 들어오자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가 눈이 튀어나올 만큼 커진 채로 이모를 보더군요. 어머, 구면이네요? 저희 엄마랑 누나 말씀이세요? 어디서 이미 뵌 적 있으세요? 두 사람 이미 이모 알아? 예비 남편의 질문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새하얗게 질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이모만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백화점에서 만났었어. 근데 나는 우리 다희 시어머니 시누이 되실 분들인 줄은 몰랐네. 저기 그게 그날 일은 오해예요. 오해라니? 두 사람 무슨 일이길래 그러는 거야?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의 석연찮은 반응을 보고 예비 남편은 곧바로 얼굴을 무섭게 굳히며 물었어요. 이모는 웃으면서 별일 아니라고 넘기고서는 대화를 주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며 예물 예단까지 이모는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고 그 두 사람은 꼼짝없이 이모의 말을 따랐어요. 저와 할아버지한테 개념 없이 굴던 모습은 싹 사라지고 이모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 벌벌 떠는 모양새만 보이니 솔직히 속이 시원하기도 했네요. 그렇게 저희 가족에게만 즐거웠던 상견례 시간을 마치고 예비 남편은 주차장에서 차를 빼러 할아버지는 화장실을 갔을 때였어요. 다행히 저희만 아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틈이 생기자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는 곧바로 이모한테 죄인처럼 빌기 시작했죠. 제발 우리 아들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줘요. 아들이 알면 우리 정말 난리 날 거예요. 저기 이모님, 그날 일은 정말 오해예요. 저는 정말 그런 의도로 쇼핑백을 잡은 게 아니에요. 제발 우리 매니저님께 오해였다고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 딸 이번에도 그 혐의를 걸리면 정말 큰일 나요. 그날은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대요.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네? 오케이, 그럼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녹음 끝내죠. 네? 제가 지난 11월 17일 목요일 절도미수 사건으로 신고 안 하는 대신 두 사람 다 앞으로 우리 다희 앞에서 다희가 기분 나쁠 만한 인격 모독성 말은 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네. 네, 알겠어요. 제가 우리 올케 기분 나쁜 말은 하나도 안 할게요. 앞으로 명절 때마다 할아버지 먼저 챙겨주시고요. 예? 대답 안 해요? 네, 알겠어요. 이모는 그 짧은 사이에 제가 이모 보러 캐나다에 가고 싶을 땐 언제든 막지 않는다. 시댁의 집안일을 일체시키지 않는다. 어떤 이유에서건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 라는 약속까지 받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혼부부 집에서 절도 사건이 나면 이번에 묻은 것까지 한 번에 신고해버린다는 멘트까지 야무지게 녹음을 하고는 만족스럽게 웃어보였죠. 좋아요. 그럼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사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얼굴이 벌개진 채 분하다는 표정이었지만 혹시라도 시누이 이름에 빨간 줄이라도 한 번 더 긋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이모는 캐나다로 돌아가기 직전까지 명품관에 다시 가는 걸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매니저에게 일단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주었고 시누이는 덕분에 해고 직전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나중에서야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입을 떡 벌리며 진짜 무서워해야 할 사람은 이모님이셨네 라고 할 뿐 저희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한 일은 그다지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라도 두 사람의 말버릇을 고칠 수만 있다면 자기에게 좋은 일이라며 내심 좋아하는 것도 같았어요. 저희는 그 이후부터는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해나갔고 계획했던 그대로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여담으로 저희 부부는 결혼식 때 제 쪽에서 화촉점화할 사람이 없어 이모를 불러야 하나 싶었는데 옆에서 저희 부부의 얘기를 듣던 시어머니는 앉은 자리에서 펄쩍 뛰시며 한석호 그러지 말라며 말리시는 거였어요. 화촉점화? 그게 다 무슨 소용이니? 요즘은 출애도 생략한다더라. 괜히 번거로우시게 하지 말고 그냥 생략하자. 나는 괜찮다. 시어머니는 이모만 생각해도 기가 질린다는 듯이 손사래를 쳤고 저는 웃음을 참느라 아주 혼났습니다. 결혼 전 이모의 활약 덕분에 결혼 이후 지금까지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부딪힐 일은 많지 않았고 심지어 지금은 사이가 좋아진 상태랍니다. 제가 두 사람의 말버릇을 하나하나 고쳐주고 있거든요. 그 두 사람은 이모가 무서워 저에게 막말을 하지 않을 뿐 같이 장을 보거나 길을 걷다 보면 남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버릇이 있더군요. 어머, 저 여자 아무리 임신했어도 저 다리 봐봐. 세상에, 저렇게 뚱뚱한 여자도 결혼하고 임신을 하네? 형님, 임산부한테는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임신하면 몸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줄 아세요? 삐쩍 말랐던 여자도 온몸이 퉁퉁 붓고 입맛이 통째로 변한다고 해요. 게다가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분들이 얼마나 애국자신데요. 앞으로 임산부를 보면 그런 생각들은 머릿속으로도 하지 마세요. 그래 이거사, 내가 너 가졌을 때도 저랬다. 막상 하나씩 얘기하다 보면 이분들도 스스로 납득을 하고 고치거나 아니면 서로를 고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얼마 전부터인가 조금씩 말을 예쁘게 하신다는 게 피부로 와닿게 느껴지기도 했네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요. 사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예전에 저였다면 상종도 안 했을 사람들이긴 했어요. 저는 언제나 불편한 사람들을 피해만 다녔지 한 번도 맞서 싸우거나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몇 년 전 이모가 몸소 보여주었던 교훈으로 인해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저와 안 맞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피하거나 지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씩이지만 그래도 차츰 나아지고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역시 그런 용기를 더해주고 있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살면서 분명 한 번 이상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는 예전에 저처럼 무조건 피하거나 당하고만 계시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이기시길 바래요. 저도 그런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